안녕하세요. 저는 슬리밍고 그룹 바른자세 기억도설연구소 책임연구원 조보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항상 매달 하는 바코디가 6월 달에도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조금 수정사항이 있을 수는 있지만 수정사항 생길 때마다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뭐 일산 행신, 뭐 합정, 강남, 제주, 광양, 이제 충남, 남양주, 울산 이렇게 전국을 저희가 다니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바른 자세의 중요성, 왜 바른 자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 이렇게 좋은 교육을 혼자서만 듣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오셔서 참석을 하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실습으로 저희가 이렇게 줌으로 하다 보면 말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보게 되면 실습까지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꼭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시간과 장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 슬밍고 앱 어플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죠?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찍어 보실 수 있으시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주변의 지인분들, 체형이 좀 안 좋다 생각되시는 분들 한번 찍어 보시면서 체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전후 사진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비포 애프터가 좀 좋으신 분, 많이 올려주신 분들께 이제 상품도 드리고 하니까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약 올리는 방법을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저나 이제 다른 마스터님 혹은 임직원분들께 이제 사진을 보내셔도 저희가 이제 사진을 받아서 올릴 테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이제 적어 놓진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 챌린지 또 진행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조금 이번에 기회다 하면서 막 벌크업하고 계시는 분은 계신가요, 혹시? 아무튼 다이어트 챌린지도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회의를 이제 거의 마쳐서 공지할 예정이니까 다이어트 챌린지도 있다. 이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건데, 자, 앞에 이러한 파란색 꽃의 색깔 보이세요? 파란색을 띠고 있죠. 이 색깔 보고 뭐 빨간색으로 보인다 하시는 분 쓰시죠? 파란색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에요. 뭔진 모르겠지만 빨간색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 다음에 노란색 꽃의 모습이에요. 요즘 길거리 돌아다니면 노란색 꽃들도 많이 피었던데, 이러한 노란색의 모습. 빨간색과 파란색, 노란색을 보셨을 때 느낌은 어떠세요? 뭐 따뜻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 차갑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파악을 하셨겠지만, 칼라 테라피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칼라 테라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방송에서도 한 번씩 하는 것 같고 이제 방송에서도 예전에 칼라 테라피에서 나오는 걸 얼핏 본 기억이 나는데 이런 칼라 테라피 저는 처음에 칼라 테라피를 들었던 게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한 한 14년 제가 14년 정도 전에 이제 제가 첫 일을 시작했을 때 거기 실장님으로 이제 물리치료 실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칼라 테라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분께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 거의 한 50? 그러니까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셨던 실장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뭐 치료에 대한 기법들, 뭐 카이로프라틱, 뭐 추나 뭐 이러한 기법들을 거의 다 배우셨던 분이셨거든요. 뭐 침도 놓을 줄 아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치료에 대한 방법을 배우셨던 분인데 그분께서도 칼라 테라피에 대한 걸 강조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나중에 칼라 테라피 협회, 학회를 차리고 싶다, 만들고 싶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은 색을 네 가지 형태로 나누고 그 네 가지 형태에 맞춰서 요즘 이제 저희가 사체질, 저희가 팔체질 이야기하는데 태음, 태양, 소음, 소양 이거를 플러스 이제 양의 성질, 음의 성질 나누어서 금음, 금양, 목음, 목양 이런 식으로 팔체질을 나누는데 그런 체질 나눌 때 이런 칼라를 사용을 하셨었거든요. 네 가지 색으로 인해서 사체질로 나누고 그 체질에 따라서 음량을 나눠서 여덟 가지 체질로 나누고 그 체질에 맞게끔 이제 치료를 하시는 분이셨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처음 일을 시작할 때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아, 그런 게 있구나라고 넘어갔었는데 다시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지금 와서 보니까 아, 그분께서 굉장히 진보적인 치료 방법을 많이 이용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한 14년 전쯤부터 칼라 테라피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칼라 테라피 하면 그게 뭐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리고 저희가 하체가 좀 입는 바른 자세에 하체 제품이 좀 컬러풀하게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예 이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칼라 테라피가 어떤 건지 큰 틀에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러한 색이라는 거는 태양이 물체에 빛을 보내게 되고 물체는 빛을 흡수하고 반사를 하게 되고 사람은 그 색을 수용하게 되는 과정을 가지면서 우리는 색이라는 걸 보게 돼요. 이러한 색은 빛의 파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인간은 400에서 700 나노미터의 빛을 감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사물의 색은 어떤 파장을 반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가 빨간 건 700 나노미터 영역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고, 나뭇잎은 550 나노미터의 파장의 영역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녹색으로 보게 되는 거죠. 빛의 파장에 의해서 색이 결정이 되더라. 우리는 이렇게 색깔, 색이라는 것을 인체 여러 감각을 통해서 느끼게 돼요.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죠. 이러한 감각을 통해서 빛을 느끼고 색을 느끼게 되는데, 그 중에서 당연히 시각적인 부분이 가장 크겠죠. 색채 자극이, 시각이 색채 자극을 느끼는 거는 거의 한 8, 9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보는 게 중요하더라. 이렇게 본다는 것은 시신경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러한 시신경을 통해서 우리 뇌로 전달이 되게 되고, 뇌에서는 중추신경계에 일어나는 수천억 개 세포들의 끊임없는 미세한 정보 교류를 통해서 우리는 색을 통한 자극을 받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칼라 테라피라는 거는 색의 에너지와 성질을 심리치료와 의학에 활용을 하게 된 거거든요. 칼라, 그리고 테라피. 그래서 색채치료, 색채요법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이런 칼라 테라피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에 우리와 많이 다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수술복이 의학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수술복이 이러한 초록색 형태를 띠죠. 뒤에 보면 벽면도 약간 초록색 형태를 띠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초록색이 왜 다 초록색일까요? 뭐 빨간색, 흰색도 아니고 초록색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옛날에 미국 뉴욕의 한 외과 의사가 잠시만요. 뭐 손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음, 어. 아무튼 미국 뉴욕의 한 외과 의사가 도료 메이커, 그러니까 수술복을 만드는 메이커로 유명한 회사를 찾아가서 수술을 할 때마다 주위의 흰 벽이나 천장에 청색 그림자가 어른거려서 언짢은 기분이 든다면서 문의를 했었어요. 수술하는 환경은 어때요? 굉장히 밝은 등 아래에서 굉장히 밝은 등 아래에서 수술을 하는 동안 의사의 눈은 장시간
붉은 피에 노출이 되게 되고 이때 빨간색을 감지하는 원추 세포가 피로해진 상태에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면 빨간색의 보색인 녹색이 눈에 잔상으로 남아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을 하고 병원으로 가서 벽과 천장을 옅은 녹색으로 바꿨다고 해요. 의사가 입는 수술용 가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초록색으로, 녹색으로 바꾸고 나니까 의사의 잔상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눈의 피로감도 줄어들게 되고 수술을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이러한 한 가지의 대표적인 예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골든 게이트 다리라는 곳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가보질 않아서 이 다리가 맞는지 사진에 보이는 다리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왼쪽에 붉은색의 형태로 처음에 있었다라고 해요. 이렇게 다리가 붉은색일 때는 자살 명소로 불릴 정도로 자살자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빨간색을 한번 살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빨간색이 사람을 자극해 행동을 부추기는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붉은색이. 그래서 이런 붉은색을 초록색으로, 녹색으로 바꾸고 나니까 자살률이 34%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해요. 불과 다리의 색깔만 바꿨을 뿐인데 자살률에서 차이가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만큼 색이라는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우리 12쌍의 뇌신경이 있거든요. 1번은 후각, 냄새를 맡는 역할을 하게 되고 2번은 시각, 보는 역할, 3번은 동안신경이라고 해서 눈의 동공 크기를 조절하는 역할, 4번은 활차신경이라고 해서 눈 근육을 운동시켜주는 역할. 12쌍의 뇌신경 중에서 3쌍이 눈과 굉장히 연관관계가 많죠. 그만큼 이제 본다는 것은 뇌에 굉장히 많은 자극과 정보 전달을 해준다는 건데, 이렇게 본다는 것은 뇌 속에 시상하부를 자극하게 되면서 시상하부는 우리의 감정, 생각, 느낌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시상하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시상하부가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이런 생리적인 연구는 제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951년에 러시아의 생리학자 클라코브라는 박사님께서 처음에 연구를 해서 발표하신 내용이거든요. 이분께서 붉은색은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을 촉진을 하게 되고 푸른색은 부교감신경을 촉진한다는 연구를 발표를 하셨어요. 교감신경이라고 하면 여기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깜짝 놀랐을 때를 예시로 들 수가 있거든요. 깜짝 놀라게 되면 눈 크기가 커지게 되고 침 분비를 억제하면서 심장이 빨리 뛰게 만드는 역할.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우리가 안정됐을 때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고 심장도 천천히 뛰게 만드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빨간색이 이러한 교감신경, 푸른색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빨간색에 노출이 되게 되면 간내의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는데 시상하부 밑에 조그만 내분비 기관인 뇌하수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뇌하수체가 짧은 시간에 화학적 신호를 이제 부신으로 전달을 하게 되고, 이런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게 되면서, 이런 아드레날린은 호흡이 가빠지게 만들고 혈압을 상승시키고 맥박수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생리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더라. 반대로 파란색은 사람을 심리적으로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뇌를 안정시키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면서 맥박을 감소시키고 호흡을 깊고 길게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체온을 떨어뜨려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데 만약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파란색 접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러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푸른색에 있더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초록색은 인체 유익한 신진대사를 작용해서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혈액의 수준 상태를 올려주면서 혈관을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피부 손상 시에 손상 부위를 빠르게 호전시켜주는 역할 그리고 갈색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합성을 촉진해서 만성 피로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더라. 이러한 생리적인 역할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서양에서 그렇게 이제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 그 전에 동양의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었어요. 이러한 색깔. 인도의학도 5천 년이 넘는다라고 하거든요. 5천 년이 넘는 인도 의학에서 나오는 차크라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러한 차크라는 사람의 몸 에너지, 여러 곳에 있는 정신적인 힘의 중심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이런 동양의학은 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분야는 아니긴 해요. 왜냐하면 에너지, 사람의 기, 이런 거를 측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 틀리거나 잘못된 말은 아니긴 하죠.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이 사람은 좀 밝은 에너지를 나한테 주네? 이 사람은 좀 부정의 에너지를 나한테 주네? 이런 거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러한 에너지를 동양의학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러한 차크라의 개념을 이야기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색깔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1번만 한번 보면 1번은 이제 미골 센터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항문과 생식기 사이를 1번 차크라, 물라다라 차크라라고 해서 여기는 재물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재물,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골반기저근 강화를 하면은 이제 인도이학에서 보면 골반기저근을 강화를 많이 하면 재물에 대한 것도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스갯소리로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차크라를 통해서 이제 흐르는 기는 영혼과 육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러한 역할을 할 때 색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 그래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에서도 어디를 보느냐 기준점은 다르지만은 색에 대한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칼라 테라피는 그냥 한 10년, 20년 전에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어 오던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색깔은 피부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은 파장이 길고 느리면서 깊게 진피까지 전달이 되어서 피부 재생에 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적외선 색깔이 빨간색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빨간색이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 주황색은 신체의 균형을 맞춰서 피부 탄력과 리프팅에 적용을 하면서 주름 세포의 조기 노화 및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 개선에도 이용이 사용이 된다라고 해요.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에 주황색을 이용을 하더라. 그다음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세포 조직의 조기 노화적인 부분에서 이제 노란색을 사용한다라고 해요. 늘어진 피부, 그다음에 확장된 모세혈관 개선에도 노란색을 사용을 하더라. 초록색은 이제 단독 또는 이제 다른 색과 병행해서 사용하는데 특히 이 심리적인 문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돼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제 뭔가 좀 위축되는 상황이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황에서도 피부가 안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스적인 심리적인 문제에서 피부가 안 좋아질 때 초록색을 사용을 하더라. 그래서 색깔은 피부와도 굉장히 연관관계가 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빛이 뇌의 시상하부에 자극을 하게 되면서 혈압, 체온,
소화기 등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고 이러한 색이 좋아하는 색이나 내 몸에 필요한 색을 접했을 때 면역 체계 안에 있는 장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앞에 봤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작동시키면서 안에 있는 장기에 면역 체계까지도 색이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색이 피부에도 영향을 미쳐서 노화 예방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우리가 예전 2002년 붉은 악마라고 했죠. 이제 빨간색 티를 입고 열심히 응원을 했는데 경기 중에 이러한 붉은색 유니폼을 입으면 어떨까요? 붉은색을 보는 상대방이 좋을까요? 아니면 붉은색을 착용한 우리가 좋을까요? 한 박사님께서 굉장히 이제 재밌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영국의 러셀 힐 교수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네이처지라는 굉장히 이제 신뢰성이 높은 과학 학회지에 이제 기술을 한 내용이에요. 붉은색 유니폼을 입으면 승리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것으로 발표를 했어요. 붉은색 유니폼을 내가 입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 붉은색 유니폼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붉은색을 착용한 내가 우리 팀이 이길 확률이 커지더라 하는 거죠. 2004년에 올림픽, 아테네 올림픽 종목을 가지고 이분께서 이제 연구를 하셨거든요. 권투, 태권도, 레슬링과 같은 이제 격투기 종목, 그러니까 몸싸움이 많은 종목을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이길 확률이 55%였다라고 해요. 55%대 45%. 어떤 것 같으세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으세요? 그래도 논문적으로, 영구적으로 보면 45%와 55%는 꽤 큰 확률의 차이를 보이는 거거든요. 이기고 지고의 확률은 5대5, 그러니까 50%대 50%로 가거나 초범위를 생각해도 49%, 48% 정도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45%와 55%, 10%의 차이가 나더라. 그 중에서 이제 승리할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태권도와 축구예요. 제가 앞에서 여기 사진으로 띄워놓은 축구와 태권도에서는 붉은색 유니폼을 입었을 때 승리할 확률이 60%였다고 해요. 60%와 40% 이렇게 보면 어떠세요?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으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태권도를 하거나 축구를 하는 이제 자녀분이 있으시면은 무조건 붉은색 유니폼을 입는 거를 적극 권장을 드리고 이러한 결과는 이제 올림픽 그 결과에서만 나타났던 게 아니라 이제 유로 2004에 참가한 각국 대표팀의 승률도 같이 조사를 했었거든요. 조사를 한 결과 축구 선수들은 이제 한 가지 색의 유니폼을 입는 게 아니라 두어 가지 색의 유니폼을 번갈아 입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한 두세 가지를 번갈아 다니면서 입는데 빨간색, 붉은색 유니폼을 입었을 때 특히 승률이 더 높았고 공격수에 대해서는 골도 더 많이 넣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됐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앞에서는 제가 이제 보는 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뇌로 정보 전달이 되게 되고 뇌에서 뇌신경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붉은색 유니폼을 입음으로 그러니까 빨간색이라는 좋은 에너지를 얻음으로 인해서 결과가 좋아진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 테라피 착용을 하는 게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주더라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장기에도 이러한 색깔들이 반응을 하더라라는 것을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폐와 비장, 심장, 신장 이러한 장기들에도 각각의 색이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색을 적절하게 우리 몸에 부착을 하거나 보거나 해서 자극을 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희 하체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컬러풀하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컬러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경락에 대해서 여기에 맞춰서 색을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경락도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러한 우리 몸에 경락이라는 선이 있는데 이 선에 이러한 색깔을 부착을 하는 게 좋더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색깔로 하체가 만들어진 거죠.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이제 이러한 색깔과 경락을 공부하신 분 중에 색깔, 그러니까 테이프 같은 걸로 컬러 테이프 스티커를 이 경락별로 부착을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착을 하려고 하면 어때요? 우리가 경락을 알아야 되고 어떤 색깔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저처럼 이제 이쪽에서 공부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일반인 분들은 그런 거를 하기가 힘들죠. 저희는 이렇게 입으면은 간단하게 우리 몸에 경락에 맞는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면서 실용적이죠. 이렇게 후면에도 이렇게 경락의 선이 있고 이 선에 맞춰서 우리는 색깔이 넣어진 제품이 PT770이다. S132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말했던 장기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좋은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칼라라는 거는 몸에 부착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좋은 에너지를 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좋은 에너지를 더 잘 주기 위해서 경락에 맞춰서 우리는 색을 부여하고 그 색을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좋은 에너지가 들어오더라 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큰 틀에서 칼라 테라피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느라 예, 자, 오늘도 우리에게 칼라 테라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조부관 마스터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현대 물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지구와 우주는요, 100이라고 봤을 때 95%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단지 5%의 에너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상식들이 이분을 잠깐 나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에너지가 크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는 거기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칼라 테라피에 대해서 생소하셨던 분들, 또 처음 듣는 분들, 또 이런 게 있는지는 알지만 쉽게 수용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5%만 알고 있는 거지 나머지 것들, 95%의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알아나가야 될 것들이고 또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하나의 진실이자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들이 오늘 지혜롭게 컬러 테라피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스쿼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한번 잡아주시고요. 주변 정돈하시고 스쿼트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쿼트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33 스쿼트를 했으니까 오늘은 스쿼트 80 몇 개 할 차례죠, 이제? 84개 할 차례인가요? 84개. 예, 좋습니다. 84개. 스쿼트 84개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2개 하고 오실 거고요. 11번씩 11번씩 8세트를 하고 마지막에 4개를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오늘도 즐거운 스쿼트 44개의 벽을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 잡으시고 84개요. 자, 첫 번째 11개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만 더. 이제부터 다시 11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째 11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번째 11개 갑니다. 하고 쉴 거예요. 하나, 둘, 호 세우고, 셋, 넷,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개, 아홉, 11개만 더. 오케이. 잠깐 10초 휴식. 절반 넘게 했습니다. 이제 40개 남았어요. 숨 고르기 하시고 다시 준비. 자, 다시 이제 10개씩 갑니다. 40번만 하면 끝나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번째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부터 운동 시작입니다. 여덟, 아홉. 힘들수록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20개 남았어요. 이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10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3개는 멈출게요. 여섯, 일곱. 지금부터 내려가서 멈추고 올라오고, 자, 다시 내려가고 멈추고 올라오고, 마지막 1개 내려가고 멈추고 5초 버티고, 버팁니다. 버티세요. 올라옵니다. 오케이. 자, 박수로 84개 여러분 합격해 주십시오. 오늘도 기록을 갱신하셨습니다. 자, 숨 고르기 하고 호흡 조절하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조부관 마스터님과 함께 1부를 진행했고요. 2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머리 스타일 바꿨는데 아무도 알아봐 주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네요. 아, 예, 채팅. 예, 감사합니다. 대전에 우리 신기정 총파사님. 예, 오늘 또 이해가 쏙쏙 재미있고, 재밌는 설명, 예, 감사하다고 남겨주신 우리 주미 점장님, 지점장님, 감사합니다. 자, 바코드 일정은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은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참여하시는데, 혹시, 이거 뭐, 다른 목표가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목표가 있죠. 저희 33 출첵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를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영향력으로 바른 자세라고 하는 이 문화유산을 후대에 남겨주시는 것, 그런 의무를 또 책임을 가져주시는 것, 그게 바로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2부이기 때문에 잘 살자라고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슬리밍고 그룹의 6월 달에 진행이 되는 비전 창업 설명회를 일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고 시간과 장소 잘 살펴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또 내가 내일을 해야 된다면 슬리밍고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내가 어떤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시간이 다가와서 15일이죠. 앞으로 12일 남았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공부에 어떻게 보면 공부법의 이 달인으로 불리는 이윤규 변호사께서 함께 삶을 바꾸는 인문고전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337책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몇 년이 남았든 앞으로 몇 년을 살아가든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또 성공하는 삶으로 또 더 중요한 것은 성장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가다듬어 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귀한 특강을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초대도 해주시고 이날 또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좀 많고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토요일이니까 참여 가능한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토요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꼭 한번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참여 초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37책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진행했고 바르게 잘 살아보자 186일 차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성공하는 자기경영 145번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6월 3일 다산의 인력은 삼국지의 문장인데요. 수인사 대천명, 먼저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우리에게는 이제 흔히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로도 쓰이고 있는 동일한 이제 메시지죠. 오늘 그래서 다산의 메시지는 스스로에게 당당한 만큼 그리고 당당할 만큼의 힘껏 노력한 후에야 운을 탓할 수 있다.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안 따라줄까?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정말 자기 스스로에게 당당한 만큼의 힘껏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참 주관적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나 최선을 다했는데 왜 운이 안 따라?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최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주관적이지만 상대적이기도 하거든요. 내 생각이 이만큼이지만 상대방에게는 이만큼이 최선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이견이 있고 차이가 있는 것도 그것이고 돈그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릇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마음의 크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크기도 다 달라요. 그리고 돈의 이 그릇의 크기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담아낼 만한 이 그릇이나 역량이 안 되면 아무리 내가 많이 담고 싶어도 분수에 넘치기 때문에 그걸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입니다. 내 그릇을 키우든지 내 분수를 낮추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우리가 배워온 교육에서 너는 송충이니까 솔잎만 먹어. 뭘 그렇게 욕심을 내? 라고 하면서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마이너스 메시지에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출첵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영향 받지 마십시오. 기왕이면 플러스 에너지의 영향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릇의 크기를 다시 정리해 보십시오. 어쩌면 독수리인데 나는 비둘기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참새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먹이만 먹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재정립해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저런 특강도 저렇게 모시기 어려운 분도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337책의 세계관을 확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시작에 앞서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강제적 규율,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강제적인 규율, 이걸 시스템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시스템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까? 네, 끄덕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나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제가 말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아침에 제 규율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침구 정리를 가장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제가 오늘도 시작하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분을 만끽하고 작은 일을 이뤘다라고 하는 성취감으로 첫 출발을 해요.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명종에서 이렇게 깨지 않아요. 자명전보다 30분에서 40분 정도 더 빨리 일어나지더라고요, 요즘에. 그렇게 일어나니까 눈을 비비면서 억지로 비몽사몽하지도 않아요. 정신이 말똥한 상태에서 오늘 할 일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지금부터 출발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 정리가 끝나면 가장 먼저 깨끗한 물 한 잔과 제가 요일별로 이렇게 건강식품을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먹는 건강식품을 바로 먹습니다. 또 그 다음에 바로 자리에 앉아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성경을 저는 3장씩 묵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아유 3장만 읽어가지고 뭐가 되냐. 아니요, 저는 3장 하루에 온전히 집중해서 읽고 그것이 제 하루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한번 노력해 봅니다. 그래서 3장이지만 저는 1년에 그래도 1독 이상을 해요. 성경을. 66권의 성경이 한 책에 있는데 그걸 1독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3장을 읽고 그 다음에는 이제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는데 시간은 이게 좀 유동적으로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한 50분 정도 유산소와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합니다. 철봉 매달아 가지고요. 여러분 그 코어 약하신 분들이나 척추가 이렇게 협착된 분들 있죠. 이렇게 이 철봉에 매달리는 거 하면 상당히 호전될 수 있고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매달리는 힘은 웬만하면 우리가 현대인들이 잘 안 쓰는 근육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철봉에 매달리게 되면 제 나름의 지구력도 생기고 이 몸의 신체적인 지구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정신력도 같이 강화가 돼요.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을 들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요. 그렇게 규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 일을 하고요. 그리고 책을 읽는데 제가 목표하는 책들이 있는데요. 그 책들을 하루에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저는 시간마다 이 책을 읽습니다. 하루에 한 3번 정도 나눠서 5페이지를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 시간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최소한 3번을 읽으니까 하루에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를 또 읽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제 내면과 외면과 제 지력을, 인풋을 계속 쌓아주는 활동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저는 있는 바른 자세를 착용을 하고 오늘 하루를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기계적인 하루의 아주 기본적인 패턴이 그 외에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 놓습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일까지도 체크리스트에 적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면서 체크해 나가면서 하고 또 다른 일이 들어올 때마다 여기에 입력을 해서 오늘 할 일인지 오늘 안 해도 되는 일인지 즉 중요한 일인지 급한 일인지 급하지 않은지 또 중요하지 않은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 업무를 언제 할 것인지 의사 결정을 합니다. 이게 하나의 습관이 되고 저의 이제 행동 패턴이 되고 이게 저의 하루의 루틴이 돼서 이게 저의 결국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정리된 삶을 살기 때문에 저는 외부와 어떤 이 여러 가지 난입하는 문제들에 크게 휘둘리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할 일들을 끝까지 완수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일상을 지키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훈련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해왔고 지금도 이 생활이 기본값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질서의 질서를 이걸 저는 패턴이라고 불러요. 대부분이 왜 그렇게 시간이 분주하고 할 일은 많은데 일이 성과가 안 나고 왜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도 통장에 돈이 없고 또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항상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지난달에 제가 윤선현 대표님을 모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너무 무질서하고 너무 불규칙하고 너무 수동적이에요. 어쩌다가 한번
생각나면 한번 이런 식이란 말이죠.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삶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들이 여러분들과 한번 우리 자본주의에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줘도 우리들이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까요? 일단 체계적으로 배워질 못했고, 두 번째, 이렇게 작은 걸 해서 되겠어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야, 그렇게 뭐 친구 정리해서 부자 되면 난 뭐 100번도 하겠다. 안 하잖아요. 100일도 안 하잖아요. 야, 그렇게 해서 통장 3개 만들어가지고 부자 된다라고, 현금 부자가 된다라고 하면 나 100개도 만들겠다. 안 만들잖아요. 문제는 실행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저는 자기계발서를요, 한 300권 이상을 읽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읽은 책이 한 2,000권에 3,000권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책을 많이 읽는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자기계발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주제에서 어떻게 잘 살 건데를 정의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관통하는 정말 지름길의 메시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공유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1년, 10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만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에 내가 오늘 일어나서 오늘 뭐 할 건지 계획이 없습니까? 이건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습니까?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오늘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할 일은 그냥 오늘 흘러가는 대로 약속 잡히면 만나고, 배고프면 밥 먹고, 뭐 할 일 생기면 그때 하고, 이게 바로 무질서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결코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못 살아남는다. 이걸 현대, 이 사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현대인이라고도 부르고, 외부의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정보에 의해서 내가 어떤 결정들을 해 나가는 사람을 대중, 군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매체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이런 매체들을 대중매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뉴스 보고 신문 보고 TV 방송 보면서 영향을 받아요. 그게 내 삶의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뉴스 보고 어이구 대한민국 엉망이네, 정치인들 개판이네 하면서 나는 내 삶을 바꾸지 않고 욕만 한단 말이에요. 대중이 되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주체가 되실 겁니까? 저희는 여러분들의 주체로 사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것에 질서를 부여하자라는, 패턴을 만들자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냥 목적 없이, 목표 없이,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아무 때나 되는 대로 하루를 그냥 낭비하고 그냥 살아가지 말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청사진을 그린 후에 그 청사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실행 계획을 세우고 오늘 그것을 실행할지, 그게 바로 패턴화라고 얘기합니다. 하지 않았던 것을 해보는 거, 이것부터 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에 내가 뭘 할 건지 메모장에 혹은 흰 종이에, 또는 여러분들이 냅킨에, 이걸 냅킨의 투두리스트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서양에서 레스토랑에서는 이렇게 냅킨이 있잖아요. 식당 가도 요즘에 다 휴지 있잖아요. 이렇게 사각으로 된 휴지. 이걸 냅킨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보통은 볼펜을 들고 오늘 할 일을 적었다고 해서 냅킨 메모, 뭐 냅킨 투두리스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다 지금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에다가 입력하셔도 저처럼 하셔도 되고, 그게 싫으시면 제일 좋은 건요, 펜으로 쓰는 게 뇌에 각인이 된답니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있어요. 무의식은 우리의 이 잠재의식이라도 부르고, 의식하는 것은 표면의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펜으로 종이에 옮겨지기면 표면의식에서 잠재의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요. 우리의 뇌의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뇌의 기능이 있는데 전혀 쓰지 않는 것은 좋은 차를 타는데 좋은 차의 기능을 안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할 일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적고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요, 여러분들은 상위 1%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지 않아요. 메모 안 합니다. 그냥 생각나면 하고요. 아이고 깜빡했네. 제일 많이 하는 현대인들의 버릇이 깜빡했네. 아이고 잊어버렸다.
메모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기억은 기록을 이긴다. 적으면요, 내 기억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억력 좋은 사람도 기계가 아닌 이상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기록은요, 잃어버린 기억을 어떻게 보면 이제 떠받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서포트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질서 있게 할 일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 두 번째는 불규칙의 규칙을 적으라는 거. 운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하고 내일은 안 하고, 이건 불규칙한 상태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실패한 걸로 좌절하지 말고요. 그럼 내가 일주일에 3번은 성공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일주일이라는 큰 계획 속에서 오늘 빼먹었지만 내일 하겠다. 그럼 내일 꼭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 3회라고 하는 규칙이 생기는 거예요. 매일이라고 하는 기준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에 3번 하겠다라고 하는 규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규칙한 일들을 규칙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면 오늘 배운 것이라도 한번 내가 해보는 겁니다. 컬러 테라피가 좋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오늘 옷을 입을 때 컬러를 좀 더 신경을 써볼게. 내가 소화기 기능이 약해. 그래서 위가 좀 약하다. 그러면 노란색 계열의 의상이나 노란색 계열의 액세서리나 노란색 계열의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오늘 태양빛을 좀 쬐서 노란빛을 좀 받겠다. 이런 행동을 규칙화시켜 보는 거예요. 낮 12시에 나는 햇빛에 한 5분 정도 햇빛을 받을래. 이게 규칙인 거예요. 구체적이죠. 불규칙할 때는 구체적이지 않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규칙은 하겠다, 해야만 한다로 바뀐 일이에요. 과업이 되는 거예요. 불규칙에서 규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루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시켜서 하거나 생각나서 하는 수동화에서 그냥 저처럼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패턴과 루틴이 형성돼서 시스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시스템이 있냐 없냐 말씀드렸던 것은 이 단계로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설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 뭐 그렇게까지 살 건데 그렇게까지 사는 사람이 대중보다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대중보다 건강하고요. 대중보다 더 잘 살고요. 대중보다 더 깨어 있어서 이 세상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으로 살아가면 비슷한 주변의 사람들과 늘 동거동락하면서 그 사람들 말이 진리인 것처럼 또는 내 말이 진리인 것처럼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갈 확률이 높아요. 내가 하는 말이 정답이다라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저 얘기를 여러분 100% 여러분 걸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취할 것과 취하지 말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취할 것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것과 안 맞으면 배척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영상과 책을 보시더라도 관통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 세 문장일 겁니다. 내 삶에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는 건강할 수도 있고 이게 건강으로 가면 건강을, 이게 일로 가면 일을, 이게 삶으로 가면 삶으로. 그리고 이것의 보상이 뭐냐면요. 바로 행복과 자유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고 싶다면서요. 자유롭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규칙을 엄격하게 지켜야죠. 그래야 행복이라는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참 가치인지 알 수 있고 자유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머리 깎으면서 미용사 원장님하고 했던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분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군대에서 사병들도 휴대전화를 훈련소에서도 쓴다네요. 근데 말입니다. 뭐 라떼 얘기는 아닌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뭐 사병이 뭐 휴대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전화 한번 하려고 하면 그 수신자 부담 전화나 아니면 연락 자주 못하니까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애틋했어요. 저희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랬고 뭐 또 이성 친구, 동성 친구와의 관계도 그랬단 말이에요.
전화 한번 할 때 어려우니까 그만큼의 어떻게 했습니까? 전화하는 시간의 소중함과 감사함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언제든 전화하고 언제든 만날 수 있는데 뭐가 감사해요? 현대인들의 감정이 점점 메말라지는 게 바로 디지털화 때문 아닐까요? 다소 불편하지만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조금 더 내려놓는 거. 그래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스마트 기기 못 쓰게 했다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강제적 규율 시스템이 있습니까?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